오, 그 아이요. 어쩌면 다음 뱃속제 때나 이름을 갖게 될지 몰라요. 벌써 이곳에 1년 더 데리고 있어야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상하게 적응을 잘 못하네요. 이곳에서는 적응 부진이라고 하죠. 여직원이 어깨를 으쓱했다. 사실 준비된 이름은 있어. 남자가 트림에 성공한 아이를 아기 침대에 눕힌 다음 우유병을 다시 열어주고 클레어 쪽으로 왔다. 그가 36호를 내려다보며 노래하듯 인사했다. 안녕, 아가.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여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남자가 클레어한테서 46호를 받아들였다. 클레어는 마지못해 아기를 내주었다. 남자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어르기라도 하듯 우스운 표정을 지었다.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적응이 빨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몰래 사무실에 들어간 목록을 훔쳐봤지. 그래서요? 보조원이 물었다. 뭐가 그래서야? 이름이... 남자가 웃었다. 말 안 해. 나도 몰래 부르거든. 들키는 날엔 큰 문제니까. 조심해야지. 그가 무릎에 아기를 얼렸다. 이름은 좋아. 아기한테도 잘 어울리고. 여직원이 한숨을 쉬었다. 어쨌든 12월까지는 잘 키워봐야죠. 그래야 가족이 생길 테니. 여직원이 벽시계를 보며 덧붙였다. 이런, 벌써 낮잠 시간이에요. 아직 다 먹이지도 못했는데. 두 사람은 클레어가 옆에 있다는 사실도 잊은 듯했다. 클레어가 흔들 의자에서 일어났다. 정말이다. 시간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저도, 저도 가봐야겠어요. 그런데 다시 와도 괜찮을까요?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못했다. 클레어도 이유를 깨달았다. 당연히 기이한 부탁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자원봉사를 한다. 하지만 어린 시절이 끝나고 임무를 배정받으면 당연히 배정받은 일을 한다. 다른 임무에 관심을 갖거나 다른 일을 시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클레어도 재빨리 그런 듯한 변명을 만들어내야 했다. 어, 여가 시간이 많아서요. 부화장에서는 요즘이 한가할 때예요.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소피아를 보러 온걸요. 소피아 아시죠? 저쪽에서 일해요. 20번대 아이들 방.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가 말했다. 21호에서 30호. 소피아 담당이지. 예, 그 애가 견학을 시켜줬어요. 두 분이 일손이 딸리시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돕겠다고 한 거예요. 물론 두 분이 허락하셔야겠지만. 클레어는 말이 다소 빨랐다는 생각을 했다. 초조했다. 다행히 둘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알겠지만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려면 신청을 해야 한다. 몇 가지 양식을 기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직원이 거들었다. 그래서 승인이 떨어져야 해요. 클레어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럴 수는 없다. 서류 양식이라니. 그럼 그녀가 재배정된 출산모라는 사실을 들키고 말 것이다. 36호가 몸을 뒤척이며 울기 시작했다. 남자가 아기 침대로 데려가 우유병을 세워주었으나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버둥대는 다리를 다독여줘도 소용없었다. 남자가 클레어를 돌아보며 씩 웃어주었다. 하지만 한가할 때 방문하는 건 괜찮아. 날마다만 아니면 되지 뭐. 가벼운 말투였다. 클레어도 애써 가볍게 말했다. 그럴게요. 이따금 한가할 때만. 클레어는 돌아서서 달아났다. 36호는 계속 울어댔다. 건물을 떠날 때까지도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제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다. 감정의 정체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너무도 이상했다.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건만. 아이와 함께 있고 싶고 아이의 얼굴만 계속 떠올랐다. 자신을 바라보던 밝고 진지한 눈, 정수리에서 돌돌 감기며 뻗어나간 곱슬머리, 잔뜩 찡그린 이마, 울기 직전에 파르르 떨리던 턱. 가족은 아이 두 명을 할당 받는다.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클레어는 동생이었다. 클레어의 부모는 피터를 받고 몇 년 뒤에야 여자아이를 신청했다. 저녁 식사 시간. 클레어는 동료들에게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혹시 동생 받았을 때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롤프가 대답했다. 당연히 기억나지. 여동생을 받았을 때 난 8살이었어. 에리스가 대답했다. 나도 누나였어. 부모님은 아주 늦게 남동생을 신청했는데 내가 11살이었을 거야. 에링이 말했다. 난 동생. 빵 남은 사람 없어요? 다들 고개를 저었다. 에릭은 접시에서 마지막 빵을 집어들었다. 나를 받았을 때 누나는 겨우 3살이었어. 어머니가 어린 애들을 정말로 좋아했던 모양이야. 에릭이 향수에라도 젖은 듯 인상을 찌푸렸다. 클레어가 말했다. 사실 내가 궁금한 것도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생아들을 정말로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좋아한다가 어떤 의미이냐에 따라 다를 거다. 부화장의 총감독 디미트리였다. 그는 고위직에 나이도 많았으며 과학 공부를 열심히 했다. 어떤 종족의 새끼들은 그는 말을 하다 말고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보았다. 멍한 얼굴들. 그가 물어봤다. 이런 거 진화생물학에서 늘 안 배웠나? 여전히 침묵. 마침내 디미트리도 키득거리며 웃었다. 음, 좋아. 모를 수도 있겠지. 내 설명해주지. 새끼들은 일반적으로 크고 동그란 눈을 갖고 태어난다. 머리도 커다란데 모두 종족의 어른들한테 예뻐 보이기 위해서야. 그래야 먹이도 얻어먹고 보호도 받을 테니까. 그런 생김새 덕분에 귀엽다는 얘기죠? 에디스가 끼어들었다. 그래, 귀엽지. 추한 모습으로 태어나면 아무도 데려가지 않을 테고, 웃어주거나 얘기를 걸지도 않을 테니까. 어른들한테 잘 보이지 못하면 살지 못해. 어떤 종족이 무슨 의미예요? 에릭이 물었다. 에, 이곳엔 더 이상 포유동물이 없어. 포유동물이 건강식에서 제외된 데다 공동체의 효율성을 위해 제거되었기 때문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있다. 이곳에도 한때 애완동물이라는 게 있었지. 대개는 개, 고양이 같은 것들인데 그런 종들도 마찬가지였어. 갓 태어난 새끼들은 음 그래 귀엽게 생겼지. 눈도 크고 하지만 웃지는 않아. 그건 인간에게만 있는 특성이거든. 클레어한테는 흥미로운 얘기였다. 애완 애완동물들하고 사람들이 뭘 했는데요? 디미트리가 어깨를 으쓱했다. 같이 놀았대. 애완동물이 외로운 사람한테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했다더구나. 지금이야 외로운 사람이 없지만 이곳에선 아무도 외톨이가 없죠. 에디스가 동의했다. 클레어는 입을 다물었다.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난 그래 너무 외로워 라는 말이 맴돌았다. 하지만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외롭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그녀도 잘 알지 못했다. 첫 번째 버즈가 울렸다. 식사를 마칠 시간이었다. 사람들이 쟁반을 챙기기 시작했을 때 클레어가 물었다. 롤프? 에디스, 동생이 생겼을 때 갓난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크고 머리도 크고 귀여웠을 때 롤프와 에리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랬을 거야. 에리스의 대답이었다. 동생이 눈에 아른거렸어요? 막 안아주고 싶고 늘 곁에 있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마치 클레어가 터무니없거나 허무맹랑한 질문이라도 한 듯 멍하니 바라보았다. 클레어는 재빨리 질문을 바꿨다. 뭐 어머니라도 좋아요. 어머니가 동생을 달래고 얼러주던가요? 그리고 롤프가 대답했다. 우리 어머니도 다른 어머니들처럼 일을 하셨어. 물론 동생을 효율적으로 돌봐주었지. 날마다 보육센터에도 데려다주고 하지만 안아준 적은 없을 거야. 이번에는 에디스가 대답했다. 우리 어머니와 남동생도 마찬가지야. 아버지와 내가 돕기는 했지만 두 분 다 일이 많았거든. 나도 학교에 다녔고. 그 후엔 훈련을 받았고 날마다 보육센터에 맡길 수 있어서 다들 다행으로 여겼어. 당연히 동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 아주 총명한 아기였거든. 지금은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고 있지. 마지막 버저 소리에 다들 일어나 일자리로 돌아갔다. 36호를 마음속에서 떨쳐내야 해. 클레어는 속으로 중얼거렸다.